이번엔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공급 시기라는 거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나 아니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 공급 시기라고 하면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일자, 얘네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신고 공급 시기가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날짜들 있죠. 그 날짜에 속해 있으면 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도 그 날짜에 입력하면 그 날짜가 기속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 일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공급 시기도 이제 우리가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그 208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우린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하려면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아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인도한 시점이 일반적인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데, 근데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하지만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뭐 무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도는 재화로 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그걸 형태가 실질적인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죠. 가스나 전기도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지 뭐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다라는 게 이제 우리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 물건 팔았다라고 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이 확정이 되는 시점을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는데,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형태별 공급 시기를 보면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는 돈을 받고 팔았던, 아예 안 받고 팔았던, 뭐 나누어서 받기로 했던, 그때는 그냥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할 때, 넘겼다고 말할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볼 거예요. 그럼 이 할부 판매라고 적혀 있는 건 단기 할부 판매고,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서 1년인 거예요.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은 재무회계에서 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그냥 1년이에요. 오늘부터 1년. 우리 회계 공부하기 전까지도 뭐 장기, 단기 뭐 이런 표현할 때에 1년이면 오늘부터 1년이었죠. 그래서 물건 판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가 분할 납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이야기인 거고,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팔았을 때 한 번에 전부 다 신고하고 끝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공급 시기가 한 번이라는 건 이 거래 내용을 한 번에 전부 다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할부를 했대. 그러면 1년 동안 나눠 받을 건데 1년치를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신고를 하나,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를 보면, 자, 우리 그 물건 팔 때에 여러분 물건 샀을 때 언제까지 써보고 결정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시송품 같은 거. 그런데 그것도 무한정 써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까지 쓰시고 아니면 며칠까지 반환해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그냥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반품도 못하죠. 샀을 때. 그런 것들은 그 기간이 경과가 되거나 그런 특정한 조건을 걸었을 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거지, 써봐라고 넘겼을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보는 거고, 다음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전력같이 구획을 나눌 수 없이 우리 전기는 끊기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약정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정주의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계약서에 서로 상호간에 물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할부 계약을 한 거, 또 완성도 기준 지급도 계약서에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또 중간 지급 조건 뭐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전기도 여러분들이 계약서 쓴 적은 없어요. 근무 지을 때 한국전력과 서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걸 며칠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간하면서 날라오죠. 그럼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해서 공급 시기로 잡겠다는 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적어놓은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전에 제가 옛날에 예를 들은 것처럼 36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이건 공급 시기가 36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6번에 나눠서 우리 공급 시기만큼 세금계산서를 보내주게 될 거예요. 지금 단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인도할 때 한 번이기 때문에 돈을 10개월 할부를 했던 얼마 할부를 했던 단기 할부는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거기 때문에 전액을 발행해 줄 거예요. 인도한 시점 한 번이니까. 하지만 우리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만 보내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서 돈 받기로 한 횟수가 전부 다 공급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하액 공급으로 보는 가공, 우리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우리 가공 계약 있죠. 그건 어제 제가 예를 든 건 천에 염색을 했을 때에 그 염색한 천을 그 염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요 자재가 염료가 될 거니까. 그럼 그 천을 인도했을 때에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예 들었었죠. 31일 날 3월 31일 날 염색을 완료하고 4월 1일 날 인도를 한다면 재화의 공급이라 그러면 인도한 4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자,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에서는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건 당연히 쓰지도 않았는데 팔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우리가 썼을 때 한마디로 사용 또는 소비된 때인데,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날 비사업자한테 팔아버린 걸로 할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날이 공급 시기예요.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종료일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폐업하는 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아버린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무인 자판기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우린 자판기에서 돈을 빼는 날, 한마디로 현금을 인치하는 때가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 근데 그 외에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재화가 인도되거나 아니면 인도 가능한 때 혹은 사용 가능한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출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게 동그라미 가인데, 이 동그라미 가에서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이게 우리 직수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직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적일이라는 건 배에 실는 날인 건데, 이 날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 날짜죠. 그래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날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에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는 우리가 실기를 할 때 우리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도 나올 거에 될 거고, 우리 전에 제가 건설 중인 자산 할 때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분괴를 세금계산서 받는 걸로 해서 건설 중인 자산 하면서 했을 때 있죠. 그때 그 계약서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는 그 받기로 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뭐 건설 중인 자산 쓰든 완성되었을 때 그걸 다 제거를 하든 그건 회계 이야기인 거고, 세법에서는 그 서로 계약한 대로 맞춰가지고 그 공급 시기에 그 부분만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사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가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예요. 혹은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될 때, 이렇게 표현이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머리를 미용실 가서 자르거나 파마를 하면, 염색을 하면 그게 다 되었을 때 돈을 주겠죠. 그죠? 파마하는데 한쪽만 하고 뭐 일이 있어 끝내버렸어. 그럼 돈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모르겠죠. 상대방도 팔았다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펜션 같은 경우는 그 펜션을 다 이용하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사용하자마자 바로 돈을 받고 바로 사람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용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미용실이나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다 제공을 받았을 때인데, 근데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재화의 공급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들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뭔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얼마 받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뭐 해줄게, 얼마 줄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정말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근데 실패하면 안 주겠대. 진짜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 받기로 확정되는 때가 우리 공급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둘게요. 얘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할 때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받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매출로 보겠다는 게 간주임대료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매출로 볼 거니까 10%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 이따 이제 이걸 이 서식을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받았을 때에 그 보증금 가지고 이자 받았으니까 너 임대료 받은 거니까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라는 그런 부가가치세법의 원리인데, 그럼 실제로 받은 게 아니니까 도대체 그럼 언제 받았다고 하고 언제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오라는 거냐, 기준점을 부가가치세법이 잡아야 되겠죠. 이 부가가치세법이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1년에 4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 이자율은 1년치의 이자율이니까 그걸 우리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그러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3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4월 25일 날 가지고 와야 될 거잖아요. 신고할 때. 그죠? 6월 30일이면 7월 25일 날 가지고 와야 되니까 1년에 4번을 잡아서 공급 시기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데 그날이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받는 날하고 틀리게 간주임대료는 우리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예요. 그럼 날짜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주임대료 공급 시기. 자, 그리고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자, 이게 이 과세기간 이상이 1년이죠. 1년 동안 우리가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게 되면 그 임대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시점에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 기간 우리 4번 나눠 있는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눠서 그 신고 기간에 귀속된 부분만큼만 안분을 해서 우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번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우리 공급 시기로 잡는 거예요. 일반적인 월세는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 말이 월세 며칠 날 주기로 한 날 있죠. 계약서에 쓰죠. 월세 계약서에. 그날에 맞춰서 세금계약서 발행해줘요. 건물주들이. 그날이 공급 시기거든. 그럼 작성일자로 해서 미리 며칠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0일 날이다. 월세가. 그러면 한 1, 2일쯤에 보내줘요. 청구서의 역할로. 근데 세금계약서 작성은 그 10일이나 11일자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게 청구서의 역할로 해서 그 하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인데 우리가 한 번에 다 받거나 보증금에 대한 건 실질적인 정확한 날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의적으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잡을 거니까 그 공급 시기로 해서 1년에 4번 너네가 신고할 때마다 가지고 오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급 시기의 특례 부분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험에 언급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거래다 외국 거래다 이런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거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전부 다 미칠 거고 우리나라 거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 기준으로 공급 장소라는 거 따지는 거지. 한국에서 일어난 거를 서울에서 일어났다, 부산에서 일어났다,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다, 외국이다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우리 실기에서는 전혀 관없고 유론에서도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다라고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장소가 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동이 시작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고 당연히 시작되는 점이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 공급시 재화가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했는지 이제 그걸 보겠다 그런 거예요. 또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권리 같은 경우가 어디서 사용됐느냐. 우리나라에서 팔았지만 사용은 외국에 썼으면 이거는 국외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냥 공급 장소라고 가지는 거다. 개념만 한번 생각하시는 거지 크게 의미는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적절한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215페이지에 이제 영세율로 갑시다. 이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0의 세율이라 그러는데 0%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0%의 세율을. 그럼 우리 과세 사업자들은 국내에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거래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수출하는 재화에서는 0%의 세율을 거래 징수해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0% 세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세액은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가져다 줄 돈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환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이 제도에 봤을 때 돌려주는 게 이전 사업자 단계에서 받았던 걸 돌려줘 버리는 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이 수출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징수권을 포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그걸 전부 다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남긴 이 우리 부가가치만 남아 있는 거지
우리나라 세법이 가져간 부가가치세는 단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 돌려줌으로써 모든 걸 제거하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표현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얘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자, 그럼 영세율 적용을 취지는 자, 옆에다가 일단 사업자를 위한 제도. 왜냐하면 아래에 적혀 있지만 수출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게 취지인데 개인한테 맞는 표현이 아니죠. 수출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 세율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할 때는 수출하는 물건에 0%의 세율을 부과해서 보내고 그리고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그 물건을 잡아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국내에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의무를 다 하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권리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모든 의무도 다 하고 당연히 의무를 하는 만큼 그 권리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사업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권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싶다면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면세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과세 사업자로 그 부분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면세 포기에 대한 게 시험 문제 길게 적혀 있는 거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괜히 영세율 면세 아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이 면세 포기가 면세 사업자가 전부 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 면세 포기가 돼요. 이쪽 제품 매출하는 거나 이 생산 품목에 대한 것만 면세 포기하겠다라는 부분 면세 포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분 면세 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지문을 보면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분 면세 포기는 세무 담당자는 되기 싫어요. 왜냐하면 과세와 면세를 구분져야 되는데 물건 하나도 두 개를 구분져 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좀 편해요. 그냥 수출하는 물건만 영세율 적용받고 우리나라에만 파는 거는 면세 적용받는 게 도자기한테는 사업자 입장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면세 포기를 해버리면 국내 파는 건 10%를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서 10% 부담을 더 줘야 돼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든 면세 사업자는 그냥 영세율 적용 받는 게 아니라 면세 포기를 통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굳이 그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를 왜 하느냐라면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을 샀어요. 면세 사업자도 컴퓨터 있을 거고 책상이 있을 거고 소파 있을 거고
농기계들 있고 뭐 많이 농사 짓는다면 전부 다 있겠죠. 근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데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매입세액들을 다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규모를 크게 한다면 그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면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면세 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그냥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 벌겠네라는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 업종이 20% 벌어요. 그러면 매출이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 벌었겠네라고 그냥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게 아니죠. 그냥 그 20만 원 벌었겠네. 그럼 그거의 10%가 부가가치세 2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형식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으니까 영세율 적용받아도 우리 매입세액 공제는 환급받는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간이과세자가 근데 만약에 수출하는 순간 그 다음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예요. 그죠? 수출하는 게 규모가 뭐 엄청 작지는 않겠죠. 자,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는 수출하는 재화에서 직접 수출을 하는 거나 아니면 대행 위탁 수출도 수출하는 업계 우리 회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옵보상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면 일단 수출업자는 저인 거예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접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출하려고 할 물건이 있는데 수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수출을 계속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물건을 저한테 팔아버린 걸로 하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그리고 제가 직접 수출해서 보내버리면서 저는 대행 수출이라고 체크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수출과 똑같이 바라보게 되겠죠. 그럼 마치 그림은 세법상의 그림은 여러분이 저한테 팔아서 제가 사서 수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있었다고 대행 수출이라 체크해서 신고할 거예요. 그런 형식의 수출도 있고 뭐 중개 방식이라든지 위탁 판매라든지 뭐 이런 식이 또 있어요. 다음 또 내구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이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내국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내국 거래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적용을 시켜주는 이유는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원자재를 사오거나 이런 걸 사올 때에 이 부가가치세를 줬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데에 그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한다라는 증빙을 입증을 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0%의 세율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구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수출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수출한다는 정확한 입증 증빙이나 수출을 하고 나서 조기 환급이라고 해서 빨리 환급도 해주는 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 조기 환급도 여러분들 볼 건데, 자 그래서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고,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서는 꼭 우리나라 거래죠. 과세 거래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예요.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과세 거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직수출이라든지 이런 건 거래 상대방이 외국이잖아. 외국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점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금 이거 뭐야 이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영세율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들이에요. 과세 거래인데.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가 정 불편하면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거지. 우리는 표현할 때는 증빙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표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반출해서 가공 제한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국외의 수탁 가공은 대신 가공해가지고 우리 국내 사업자한테 다시 들어오는 경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 들어오는데 세금이 쓸데없이 붙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얘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실기하고도 상관없고 이론에 이 글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니까 세금 계산서는 주고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거다라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한국국제협력단 있죠. 여기에 공급하는 거는 우리가 국제협력단이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예요. 그 외국에도 좋은 그거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도 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많이 보내요. 국제협력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면 그걸 위해 외국에 무상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세율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점 찍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죠. 해외에서 우리가 건설 용역을 하는 경우들 있죠. 우리나라 건설이 외국에서 옛날에는 각광을 받았죠. 지금은 별로.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술이 똑같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밀린 거예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건설로 외국에 많이 나갔었어요.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은 100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1년 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선택됐죠. 빨리 만들어 주는 걸로. 세계에서 유명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기술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건설에서 외국에서는 좀 많이 밀렸는데, 외국에서 하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용역 제공하는 건 영세율이에요. 이걸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미쳐가지고 10%를 부과해서 뭐 대리 납부로 받아가지고 넘겨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작게 벌게 되거나 이런 그 불리한 조건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과세 거래를 안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은 이걸 과세 거래한다면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국 회사가 거래하는 것처럼 해서 밑에 하층에 하하층 들어가는 식으로 두 번 건너뛰면 과세권이 안 미치거든. 그런 나쁜 짓을 할 국민이라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우리 비행기들 있죠. 그럼 제주도 가거나 뭐 이런 우리 국내선은 그냥 10% 과세인데 국외선의 경우에는 우리 영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기타 외화 획득 제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아래에 한 개만 더 적어 둘게요. 자, 수출업자와 계약한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수출하는 업자하고 우리 직접 다이렉트로,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한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도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얘는 자, 그럼 그 상대방이 저한테 물건을 사면서 나 수출할 건데라고 했을 때 무작정 0%로 저도 발행을 해주면 안 돼요. 발행자 입장에선. 발행자는 0%로 물건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주게 되면 그럼 0%로 준 거에 대한 증빙을 같이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증빙 없이는 0%로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제시해줘야 나도 부가세 신고를 0%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먼저 그냥 일반 세금 계산서로 청구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청구로 해서 받아가서 그래서 우리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이때 영세율 증명되는 거는 이 가로에 적혀 있는 거 있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한마디로 확정 신고하기 전까지 확정 신고할 때까지 영세율 입증 서류를 가지고 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나 지금 이거 발급 안 됐으니까 그럼 10% 청구를 해주세요. 나오는 대로 이거 드릴 테니까 그때 세금계산서 바꿔주세요라고 영세율로 사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우리 파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가 이번 과세기간 종료니까 확정신고하는 날 있죠. 확정신고까지 영세율 대상 증빙서류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 1월 2일 날 물건 사는데 증빙이 안 나와서 그걸 7월 25일 이전까지 가져간다는 놈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간이 너무 길죠. 영세율은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뒤늦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서야 바꿔주세요 하는 건 서로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론상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 거래를 하게 되면 제가 입증 서류도 하면서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영세율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수출하는 거니까 안 되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세금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진짜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다면 수출한 건 맞잖아. 근데 입증 서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기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10% 가져가야겠어요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영세율은 적용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산세 할 때에 제대로 된 증빙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 혹은 영세율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 그때 이 가산세가 물건 판 금액의 0.5%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율 거래를 너무 특별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0%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주는 거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매출세액이 0%라서 영원인 사업자다. 그런데 수출한다 그랬더니 내가 환급받는 이 세금이 사업자들이 줬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돌려준 거라서 얘는 완전 면세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면세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45분인데 오늘 그냥 지금 쉬었다가 그다음 시간에 면세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